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은 문창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릇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는 만큼 안 보인다 그런 말을 좀 했는데요. 거기 가능입니다. 요게 이제 서울 용산 국박에 있는 건데, 국립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정식 명칭은 칠보 투각 향로라고 합니다. 칠보 투각 향로. 정식 명칭을 칠보 투각 향로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붙여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아마 일본 사람이 붙여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향로는 여기가 손잡이에요. 여기가 손잡이를 이렇게 딱 열고 요 밑에 있죠. 요 밑에다가 뭘 넣냐면 향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향이 이렇게 뽀글뽀글 나와서 여기 구멍 사이로 나오겠죠. 예, 향로입니다. 그런데 요런 구조죠. 뚜껑을 열었죠. 요 안에다 향을 넣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칠보라고 했을 때는 일제강점기 때 이걸 왜 칠보라고 했냐?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모양이 칠보라는 게 뭐 돈, 산호, 뭐 진주, 뭐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보배로운 보물이라고 칠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볼 적에, 어떤 사학자가 볼 적에 요 모양이 뭘 닮았다고 생각한 거죠? 예, 엽전 모양을 닮았다 그래갖고 이렇게 칠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칠보가 아닙니다. 엽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엽전 모양이 닮았다 그러면 엽전 투각 향료라고 하죠. 투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뚫는다 그 말이에요. 투각 향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칠보 투각 향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엽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의주입니다. 여의주란 말을 안 써요. 좀 보배로운 진주라고 하고 보주라고 합니다. 보주. 보주라는 것은 나중에 좀 이따 이렇게 보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건데요. 이 보주는 만물 생성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는 만물 생성의 기원을 보통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뜻하는 연꽃에서도 만물을 생성하고, 또는 잉어라든지 물고기,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어떤 선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계종은 선정정통입니다. 선정에서도 닮아서입니다. 근데 그 선정에서 어쨌든 이 불교에서 어떤 보배로운 진주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일단은 요 정도만 쓰겠습니다. 여기 진주가 막 이렇게 돼 있고 또 요러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칠보 보주 향로 이렇게 말해요. 보주 투각 향로 해야겠죠. 칠보가 아니라 보주 투각 향로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칠보 투각 향로라고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는 만큼 어쩐다고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이것은 연꽃잎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연꽃잎 같이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물을 볼 적에는 구상과 추상이 있는데 구상에 막 집착하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연꽃같이 안 보이는데 그걸 연꽃으로 볼 수 있냐? 이런데 어떤 것은 진짜 연꽃같이 안 보여도 연꽃으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상과 추상인데 당시 장인들은 구상과 추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자,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토끼가 딱 받치고 있죠. 토끼는 뭐 특별한 상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이쪽 있네요. 눈 있죠. 눈이 까맣지요. 이 까맣습니다. 이것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감이 나오기 전입니다. 바로 전. 이렇게 초보적인 상감이죠. 상감이라는 것은 임금을 뜻한 게 아니에요. 모양상에다가 골짜기 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골짜기를 골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붉은색 흙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제 이게 가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에도 있죠? 여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감이죠? 점 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아까 말했던 왜 이렇게 뭐냐, 그걸 진주라고, 아니, 보주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중국의 항로의 밑받침인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보통 이렇게, 이것은 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용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네, 부주가 막 나오는 겁니다. 용 또한 마찬가지로 만물 생성의 기호입니다. 아까 제가 선정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선정, 불교의 큰 핵심은 불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용꽃이랑 용이랑 이런 보주,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한 가지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학자들은 서수형 질그릇톡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보면 뭐 닮았죠? 짐승수 상서로울 서자를 씁니다. 이렇게 상서로운 짐승이라고 짐승 그릇으로 붙여놨어요. 누가 붙였는지 참 모르. 쫙 보면 뭐죠? 뭡니까? 주작이요. 용이죠? 네? 용이죠? 쫙 보면 용입니다. 근데 신라인들은 이 용을 좀 버리고 싶었나 봐요. 용에다 뭘 달아봤어요? 고삐를. 여기 주둥이 있죠? 잘 보인가 모르겠는데. 여기다 말 뭐라고, 제갈이란 거예요. 뭐란가요? 말 이렇게 제갈이란 거예요. 그 고삐를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붓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제기입니다. 이 당시의 용이라는 게 이렇게 좀 조잡한 형태입니다. 구체로 형상화 막 되는데 당시의 용이라는 게 이것은 이제 지금 술그릇입니다. 독. 지금도 많이 쓴 옛날에 조선시대도 이런 그릇을 많이 썼어요. 청자의 파편인데요. 보면은 뭐가 이쪽인데 동글동글 뭉쳐있죠. 이게 기포 같은 겁니다. 아주 확대한 겁니다. 저게 이제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세요? 막 반사가 되고 막 이렇게 막 투과가 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빛 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걸 뭐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주박물관이나 강진 청자박물관 가면은 이렇게 하늘빛 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보기가 힘들어요. 하늘빛 청자가. 그래서 아직도 유학을 제대로 못 만들지 뭐 한다 그럽니다. 그 유학을 뭔 나무로 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수선분이라고 합니다. 요요청자인데요, 중국에. 하늘빛이죠. 수선분이라는 것은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선화 화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분요. 이 화분 딱 이렇게 수선화. 이것은 일본의 박완이라는데 색깔을 봐보세요. 이게 지금 화면이 이래가지고 아주 하늘빛이죠. 맑은 하늘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것은요, 연적입니다. 연적. 이게 12세기인데요. 연적인데, 자, 볼까요? 이게 좀 사면이 그런데, 봅시다, 일단은. 여기 기포 보이죠? 여기 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하늘빛입니다. 여기 부분요. 여기 보세요. 거의 하늘빛. 지금 화면이 그런데, 실제 여기 뭐냐, 컴퓨터로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하늘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거입니다. 같은 어떤 지리의 어떤 사진인데, 자, 무슨 색이 나죠? 녹색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빛을 너무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청자를 잘 모릅니다. 뭔지 알겠죠? 청자는 푸른 청자라 생각하고 푸른색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건데 포토샵에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 인쇄쟁이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릇 인쇄할 때요. 그릇책 인쇄할 때 원래 어떤 필름은 이걸로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찍으면서 이 책으로 찍어봅니다. 막 풀빛 쪽 엘로우 계통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죠.
예? 옐로우 계통. 옐로우 계통은 원래는 저렇게 되거든요. 인쇄는 내색으로 찍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청자 그릇책에 보면은, 예. 그릇책에 보면은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은 청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청자를 볼 적에는 일단은 여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고구려 삼실정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강우방 선생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저런 무늬를 보통 8m라고 해가지고 덩굴무늬라고 합니다. 예? 덩굴무늬라고 하는데, 저것은 덩굴무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저것은 현실에 있는 덩굴도 아니고요. 구상의 어떤 식물이 아닙니다. 뭘로 봐야 되죠? 추상으로 봐야 되죠. 저게 뭘까 합니다. 저게 이제 저런 것은 어디서 현실 생활에서 많이 봅니다. 예? 무늬로 많이. 근데 저 무늬가 뭔지 모르고 우리는 무늬를 많이 쓰죠. 현대 어떤 디자이너들은. 자, 이것부터 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이게 무늬가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떤 이것을 영험한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향료를 피울 때 막 올라가는 그 기운 있죠. 기. 뭐 동양에서 말하는 기운이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이 기운이 이렇게 하나가 여기까지 되면 움직이죠. 이렇게 되죠. 이 기운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싹이 나옵니다. 이걸 연기싹이라고 합니다. 영험한 기운의 싹. 그래서 이 싹도 나오고 또 여기서 또 기운이 또 나오죠. 기운이요. 또 여기서 또 기운이 또 뭐요? 다른 기운이 또 나옵니다. 제2 연기가 나옵니다. 대영험한 기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또 싹이 나오죠. 또 기운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덩굴무늬가 아니라 어떤 영험한 기운, 어떤 기운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운이. 여기서 동양은 만물 생성의 기운을 이렇게 기로 봤어요. 어떤 기원. 근데 이런 어떤 이 문양은 절에 가면 많고요. 뭐 우리 절에 가면 모든 게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고구려 삼실총에 있는 건데 이게 분석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고대의 어떤 문양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서 다 되는 거예요. 안 됐죠. 그전에는 그냥 덩굴무늬 그랬습니다. 덩굴무늬. 그럼 덩굴무늬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불화에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구상으로서 덩굴무늬. 이렇게 버리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같고. 덩굴무늬랬다. 왜 덩굴무늬랬대? 볼까요? 여기는 강서중묘에 있는 어떤 건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도상입니다. 여기서 한 기운이 시작하죠? 이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다시 싹이 나옵니다. 다시 또 이 기운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뭐가 되죠? 또 시작하죠.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나오고 또 다시 뭐가 나오죠? 싹이 나옵니다.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요. 쭉쭉 나오죠. 여기도 이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생명의 어떤 기운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제가 찍었던 건데 호박 넝쿨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어떤 기운이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런 문양은 고대의 어떤 유물에도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뭘 붙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대인들은 저게 아주 신기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건 뭐예요? 고사리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게 꼭 고사리를 딱 보면 아기 같기도 하습니다. 고사리의 어떤 생명력 같은 거. 우리 청자의 어떤 이렇게 청자 유약을 만들 때 참나무나 느릅나무나 이렇게 소나무 재를 쓰는데요. 거기에 보통 이렇게 석영, 장석가를 많이 씁니다. 청자 강진회 같은 경우에는 굴껍질 있죠. 그걸 갈아갖고 넣습니다. 그래야지 유리질이 생기거든요. 이게 1300도에서 녹아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무슨 뭘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사리의 어떤 것을 재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하늘빛 청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실은 강진에 가게 되면 강진 사기장들이 구워놨던 청자들 막 파는 건 막 있을 거예요. 거기 판매점도 있거든요. 근데 가보게 되면 아까 그렇게 말했던 하늘빛 청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탁해요. 탁해. 이것은 이제 가야에서 나오는 어떤 사만시대 아주 오래된 건데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던 이게 고곡 비슷한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씨앗이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험한 기운, 아지랭이. 봄날에 아지랭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기운,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신기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저게 아지랭이라고 알고 보는데, 걔들한테는 그게 없었을 아닙니까? 아, 저게 어떤, 저런 것이 생겨나면서 뭐가 생겨난 거죠? 아지랭이가 막 생겨나면서 세상 모든 만물이 뭐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봄에 막 씨앗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지랭이가 이렇던 겁니다. 여기서 이 아지랭이 기운을 따라서 뭐가 내려오죠? 새 한 마리가 내려오고요. 여기는 새아가 뽀뽀를 하고 있네요. 양쪽에는 뭐가 있어요? 해와 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를 상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족. 이 신종에 있는, 옛날에는 이런 것을 다 무슨 문이라고 한 줄 아세요? 운문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구름문자라서 구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건 구름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죠. 아까 말했던, 잠깐 봤던, 뭐죠? 영기문. 영험한 기운이. 자, 보세요. 영험한 기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기운이 갖고 뭘 하나 피우죠? 꽃을 하나 피웁니다. 이건 연꽃입니다. 연꽃의 비천. 뭐냐면, 하늘을 나는 어떤 신이죠. 비천이 여기 들고 있는 게 향로입니다. 향로. 향료를 이렇게 다 이렇게 바치는 거죠. 석가모니한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이것을 다 이렇게 팔메트라고 덩굴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험한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용. 용이 나오는 거. 현무도 마찬가지로 용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무의 머리는 뭐예요? 용입니다. 단지 거북은 물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만물 생성의 기호입니다. 동양이든 탈레스도 마찬가지, 서양도 마찬가지로 물을 만물 생성의 기운으로 봤죠. 자, 여기에 있고요. 만병을 보겠습니다. 만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병을 따른데, 우리가 청자 같은 게, 그릇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병이 많거든요. 병. 술병이든 문병이든 간에 병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병은 물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은 비너스 탄생입니다. 이게 좀 보티첼리가 그린 1485년도에 그렸던 겁니다. 이제 비너스의 아프로디테의 탄생인데,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조개에서 이렇게 됩니다. 비너스 탄생입니다. 탄생. 근데 바닥이 뭐예요? 여기 바닥. 어디서 나타난 거죠? 바다에서 나타납니다. 물에서 나옵니다. 이 화가는 왜 바다에서 이 사람, 틀판에도 놔둘 수도 있잖아요. 응? 하늘에다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다가 비너스를. 아니, 구름 위에 놔둘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티첼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닷물에서, 여기 바닷물이 가만히 잔잔한 바닷물이 아니에요. 뭐가 있죠? 막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연기문, 기운, 막 고불고불한 기운이 있죠.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예.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술잔인데요. 찻잔인데, 이 물고기는 물을 상징합니다. 물고기에서 뭐가 태어나죠? 연꽃. 연꽃입니다. 꼭 구상과 주상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도 다른 꽃이라 하더라도 둘이 사상으로 합니다. 둘은 하나다.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만병이 있습니다. 병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뭘 피우죠? 꽃. 이것은 이렇게 왕비들 이렇게 뒤에다 뒷꽂이, 머리 딱 이렇게 따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 이것만 절에 가면 이렇게 다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그릴 적에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은, 이거 꼭 뭐 같나요?
이것도 기운인데요. 뭐 같습니까? 뱀 같습니까? 이건 만병이죠.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의 비너스라고 하는데, 모든 아줌마 같은데요. 보통 비너스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아래에 이제 연꽃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꽃입니다. 연꽃에서 뭐가 나는 거죠? 감사사 미륵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줌마는요, 아줌마 보살은 자세히 보면은 요거 뒤에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뒷꼭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동감 있는 거죠. 잘 보인가요? 잘 모르겠죠? 높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뭐예요? 아까 영험한 기운이요. 다 있지요. 이제 전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기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비너스한테. 근데 이게 보면 얼굴이 별로입니다. 신라의 어떤 비너스라고 하는데 허리도 없고요. 근데 미륵을 왜 애자로 했을까요? 관음보살도 보통 여자로 많이 나오는데 왜 여자로 했을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생생의 기원입니다. 네? 여자란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걸 뜻하잖아요. 나는 거, 생을 뜻합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꼭 그렇다면은 석가모니는 또 생을 뜻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이 미륵이 뭐예요? 석가모니고 석가모니가 미륵입니다. 불이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이. 우리의 선종의 전통이라는 것은 불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서울 어디 안양암에 있는 건데 이 만병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겁니다. 막 기운이 막 나오죠. 이렇게 이 만병에서. 이걸 옛날에는 다 구름으로 봤어요. 이건 조선시대 어떤 소월 간음인데요. 소월 이 포즈 죽이죠. 여기 파랑새고요. 이 파랑새는 삼국유사의 근원이 있어요. 이게 이거 정병도 아주 희한하게 그려놨어요. 정병 보통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주 이렇게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버들가지입니다. 근데 버들가지처럼 안 그려놨죠, 또.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구상과 추상을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포즈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딱 하는데, 늘씬합니다. 아줌마 얼굴인데, 얼굴은 아줌마인데, 다리는 아주 이렇게 아가씨 다리들. 여기 뭐 신발 같은 것도 신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안 신었구나. 헷갈렸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요. 이 소월 간음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죠? 물에서 꽃 한 송이가 물에서 태어나죠? 여기가 꽃이구나. 꽃방석에 앉아있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뭐죠?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 이것은 고려 당시, 고려 시대는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고려는 아주 엄격한 문양의 세계입니다. 저는요, 이 문양 공부하다 보면 고려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 문양 체계 자체가 그릇에 있는 그것도 다 완전한 답답한 추상의 세계고 그런데 그 답답한 추상이 조선시대는 확 깨져버리잖아요. 특히 민화에서는. 이것은 민화의 어떤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가능 한번 봐볼까요? 서울 가능. 이게 이제, 자, 이 경신사 서울 가능인데요. 지금 이게 엄청 퀄리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지금, 여기 대나무는 가렸는데, 이게 지금 4m가 넘는 일본에 있는 세계 최고의 불화입니다.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불화는 다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거의 다 좋은 불화는. 강점기 때라든지 또는 조일전쟁 때 이렇게 거의 강탈해 간 불화죠. 이게 두루마리로 말려 있어요.
말려갖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어떤 4월 초파에나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밖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밖에다 이렇게 툭 내리는 건데 3m 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고 풀 때마다 후두둑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료가.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가장 지금은 이보다 더 뭐하겠죠. 최고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사진 찍기가 워낙 힘든 거예요. 4m가 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쪽에는 선제동자가 있고요. 이렇게 엄숙하다 그 말입니다. 고려에 부활하는 것은. 여기에 선제동자 있죠. 선제동자가 있는데 아주 젖살이 빠지 않은 통한데 여기 보면 머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려있죠. 그렇게 살짝 다 깎았죠. 이것은 고려 아이가 아닙니다. 어디 아이죠? 몽골의 아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몽골의 아이를 이렇게 했을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30년 동안 고려 후기 때 몽골의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개체 변발이라 해가지고 변발까지 하고 호복도 있고 그랬습니다. 귀족들은. 그쪽 그래서 많이 우리가 모르지만 130년 동안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남았으니까 모르죠. 그릇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은 주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쪽에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으로서 역사를 아는 거 조선 후기 쪽은 거의 다 그림으로서 많이 짐작을 합니다. 옷도, 패션도 짐작할 수 있고 많이 짐작하지만 삼국부터 고려까지는 그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삶을 짐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삼국유사를 아무리 봐도, 삼국사기를 아무리 봐도 생활사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단지 있다는 게 이제 고구려의 벽화, 그리고 내 지역에 남아있는 벽화들 정도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게 고구려 벽화가 중요한 것은 당시 삼국의 고구려의 생활사기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짐작을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고려의 회화도 거의 없죠. 고려의 회화도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인데 이건 이제 선제동자인데 선제동자를 왜 몽골 영토로 했을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때 답답한데 아까 같은 그 만병에서의 고려 요 아줌마 보살은 아무튼 수월 가늠도 어쨌든 여자예요. 여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생성, 만물 생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꽃입니다. 연꽃은 이렇게 돼서 가운데 건 얕고 연꽃은 우리는 꼭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운데 쪽은 작아요. 이렇게 연잎은 이게 연밥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뭐가 있죠? 연꽃 받침이 있죠. 마찬가지로 만물 생생의 기운. 요것을 만약에 뭐라고 하냐면 어룡 주전자라거든요. 어룡 주전자라. 고기 몸통에다가 용, 어룡 주전자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꼬리부터 시작해 쭉 있고 이게 머리는 뭐가 됐죠? 용으로 됐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물에서 용꽃이 태어나고 용꽃에서 이렇게 뭐가 물고기가 맞으면 또 용이. 이게 만물 생생에 있던 생생. 왜냐하면 이 속은 뭘 담는 거기 때문에 물을 담는 거기 때문에 주전자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근데 이게 답답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니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런 문양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기장인들인 난 정말 예술가들은 그러잖아요. 예술가들은 어떤 하나를 1년만 되풀이해도 짜증나고 이렇게 바꾸고 자기랑만 변화시키고 그러고 싶은데 이때 사기장들은 또 그러지도 못했어요. 또 관청에 매여 있고 또는 또 워낙 천대받는 사기장들이 일본은 막 최고의 대우를 해줬잖아요. 우리의 사기장들이 갔을 때 일제강점기 때 조일전쟁 때 끌려갔을 때. 근데 우리 사기장들은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흉년이 나면은 가장 먼저 굶어 죽은 게 뭐라고요? 사기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만큼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손잡이가 보면은 이것은 뭐죠?
연의 뭐죠? 줄기죠? 줄기요. 이게 연줄기라는 걸 말해주려고 이렇게, 여기 뭐죠? 연잎입니다. 조그맣게. 연잎이 딱 말라갔네요. 말려있죠? 지금 이렇게 버타져 있네요. 이게 지금 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 고기에서 뭐가 나오죠? 용이 나온다. 이건 다 자료가 많습니다. 이건 모고 있죠? 모고란 말도 틀린 말이다. 그 말입니다. 모고란 말이 뭐겠어요? 나무 고기란 거지. 근데 나무 고기가 아니죠. 용 고기 그래야 될까? 마찬가지죠. 얘가 뭘 갖고 있지? 이게 뭐예요? 심장 모양으로 되는데 이건 뭐예요? 여의주, 보주요. 다리. 이거 마찬가지죠. 이게 매병이라고 하거든요. 매화를 꽂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것을 매화를 꽂았는지 뭘 꽂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매병이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매병이라고 하니까 매병인 줄만 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 주둥이에다가 매화나무를 한두 송이를 딱 꽂아놨다고 말입니다. 뭐 화병이다, 꽃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병이라고도 합니다. 술병이. 여기다가 구멍을 딱 막았을 거 아닙니까, 꽃병은. 근데 나는 술병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40cm 정도 됩니다. 예? 꽃 꽂았다가 흘러가서 깨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어떤 무덤, 채수는가, 어떤 무덤에 나온 건데, 고려청자하면 이제, 이게 청자박물관에 가면 이게 막 수없이 막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다 해석이 됐을까요, 문양이? 사실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안 돼 있어요. 뭐, 신선사상을 말했다, 이렇게 그러기도 말하고 막 그러는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균열이 막 나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늘빛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이 청자는 아주 하늘빛은 그렇게 나진 않아요. 하늘빛 청자라고 좀 해요. 좀 탁합니다. 탁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학은 이쪽 밖에 있는 놈들은 아래로 보죠. 몇 마리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40개인가 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컴퍼스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렸을 거예요. 여기 여러 놈은 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놈은 원안에 있고 한 놈은 온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뭘 뜻하죠? 뭘 뜻하죠? 연잎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해석이 되겠죠. 그럼 여기 뭐죠? 동글동글한 것은 보주. 아까 말했더니 보주. 연 꽃밥에서 나오는 보주. 그 보주에서 뭐 만물 생성이 기원한다겠죠? 예. 올라오는. 여기까지 해석이 되죠. 그럼 여기는 뭘까? 이 학은 뭘까? 나는 이것도 보주로 보고 싶습니다. 큰 보주요. 큰 어떤 보배로운 어떤 구슬이요.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보상화인데 이것도 연잎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름으로 봐야 돼. 이건 다 구름으로 봅니다. 상감, 운항, 매명이랍니다. 구름은 학. 근데 이걸 구름으로 봐야 될까? 저는 구름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달리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학도 구상인데, 구체로 보면 학이지만, 이거를 구체로 보면 학이지만, 이것은 추상으로 보면은 다른 걸 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걸. 구상과 추상을 헷갈리면 늘 나중에 유물을 못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5호사에 있는 용조세가 있는데, 이게 5호사가 포항 어딘가 울산인가 저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대웅전, 여기 보면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이렇게 걸려있죠. 이렇게 천장에. 이것은 그냥 그러면, 이걸 학으로 봐야 될까요? 두루미 같기도 보이네요. 보면은, 얘가 빨간 게 있는 거 보면 두루미 같죠? 제두루미 같기도 하고. 이걸 두루미로 봐야 될까요? 그럼 두루미로 왜 저기다가 석가모니 거기 공간에다가 최고의 존엄의 공간에다가 넣었을까요? 나는 이것을 영험한 새라고 본다. 그래서 이것을 영조라고 합니다. 영조. 영험한 새.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보면 되죠. 이게 어떤 보경사에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루미죠. 여기 빨간 게 두루미입니다. 제두루미인가? 여기 두루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날아가고 올 때 이건 구름일 듯 할까요? 근데 구름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세요? 아까 말했던 어떤 기운 같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이 두루미가 뭘 물었어요?
여의주는 모르겠습니다. 꼭 사람의 심장 같은 뭐죠? 불떡불떡 뛰는 이런 편. 이것은 현무 주작 같기도 하고요. 주작. 아니 현무가 아니라 주작. 주작 같기도 하고 봉황 같기도 하고. 야가 꽃한송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모란으로 많이 보는데요. 모란도 마찬가지로 꼭 모란으로 이것은 연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는 모란 구상에서는 연꽃으로 많이 보는데 실제로는 연꽃 이 속에 막 지방이 있을 때 있거든요. 씨앗. 그때는 연꽃으로 보는 게 좋죠. 구상과 추상을 헷갈리면 늘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두 주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강진의 가세에 갔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영조라고 생각을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구름이 아니라 영험한 기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구상과 추상 말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이게 연꽃잎이라고 본다고 했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꽃잎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거 풀밭에 찍은 건데요. 예? 비슷하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기장이 했을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꽃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구상과 추상. 불이 쉽게 말하면 저것을 이거하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같다고 보는 거죠. 연꽃과 이것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할 게 이런 거죠. 이게 연꽃인데 이렇게 석류처럼 됐죠. 여기서 시방이 막 나옵니다. 근데 다음 차례에 설명할 거지만 여기 이제 소월 가늠대인데 여기 진주에서 기운이 나오죠. 기운 하나가 쭉 올라가고 뭘 피우죠? 연꽃을 합니다. 연꽃 시방 위에 뭐가 있죠? 소월 가늠에 발이 딱 놓입니다. 이것은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을 확대하면 요 선제동자고요. 여기서 하는 기운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 기운이 쭉 이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시방이 나옵니다. 된가요? 이해 간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소월 가늠이 여기 딱 이렇게 그 시방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월 가늠은 보면은 남자 같은데요. 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일본에 있는 건데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청자 동녀형 연적이라고 합니다. 청자 동녀형 연적.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붙임입니다. 왜 그걸 동녀라고 봤을까요? 일본 학자들은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학자들이 보이는 만큼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는 만큼 모른다 그 말인데 이것은 치마가 아닙니다. 뭐죠? 몽골의 호복입니다. 호복. 몽골복 있죠? 남자애들이 입는 옷이요. 남자애들이 이렇게 길게 입죠, 이렇게. 호복이. 여기 말하는 바로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발입니다. 이 뒤에도 묶었죠, 이렇게. 얘가 들고 있는 게 무슨 병이에요? 그냥 물병입니까? 정병입니다, 정병. 정병 어디 있어요? 이 정병. 이게 정병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정병. 정병은 아주 깨끗한 물 타고 공양을 할 적에 따라가지고 공양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학자들이 붙여놓은 게 꼭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선제 동자 연적이라고 봅니다. 선제 동자. 여기 보니까 누렇죠. 여기 누렇죠. 이것도 최고의 국보급인데요. 여기는 하늘빛이죠. 근데 여기는 누렇습니다. 이렇게 불이 직접 가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산소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산소. 이렇게 아궁이 속에 산소가.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사기장이라 하더라도 불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경험에 따라서 그런 거고. 이것도 환원불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산화와 환원 이렇게 이과생들 잘 알 겁니다. 저는 이제 문과생 잘 모르는데 이 환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산소를 차단해 버린 겁니다. 장작을 막 집어넣어 놓고 아궁이를 탁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막 생기면서 그 그림이 어디에 달라붙는 거죠? 여기 이 그릇에 달라붙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달라붙고 그러면서 그릇 표면에서 어떤 유하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산소가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여기 그릇 속에 있는 산소 있죠? 여기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죠. 유하게 나오는. 그걸 어떤 환원본조라고 어려운 말을 씁니다. 사기장들이 쓰는 말은 그렇게 어렵게 안 했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글을 공부하다 보면은 막 머리가 막 쥐어 터져요. 특히 문과생들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아주 쉽게 설명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그 책다 보면은 어려워서 못 읽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명의 제자 중에서도 제일 나이가 어렸던 윤종진이라는 그분의 묘소예요. 지금 이곳이 다산 선생님 강진에서 18년 그 유배 생활 중에 10년간 계셨던 곳입니다. 다산 초당은 다산 선생님이 사경을 남겨놓으신 곳이에요. 다산 사경은 다산 선생님 채취와 흔적이 다 들어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경 중에서 일경이라 하면은 정석파이, 다산 선생님이 직접 글씨를 쓰시고 돌에 새긴 저쪽에 정석파이가 있어요.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다산 선생님 도와주는 제자가 있었겠죠. 그 조경에 관심 있는 제자들과 저런 그 개이한 그런 신비한 돌들을 그 강진만에서 주워와 갖고 여기에서 석가산을 쌓은 거예요. 최고 좋은 작품, 우수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강진 간녀에서는 1년에 6번 정도 그 나무를 떼가지고 청자를 걷고 있습니다. 청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해서 이 청자가 배달이 됐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재현 작품을 해놨습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